방금 들어온 속보입니다. 2017년도 지금으로부터 8년 전 세계를 마비시켰던 북한의 해킹 코드가 최근 다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2017년 5월 12일 전 세계 150개국이 동시에 마비됐어요. 병원 수술이 중단되고 은행이 멈췄고 공장들이 일제히 가동을 멈췄죠. 단 12시간 만에 세상은 정지 상태가 됐습니다. 범인이요? 북한 최고 지도자 산하에 있는 숨겨진 사이버 조직으로 몇몇은 그들을 라자루스라고 불렀죠. 그런데 2025년 봄 그들이 사용했던 바로 그 코드가 다시 발견되었고 다시 깨어난 이 코드는 단순한 복사본이 아니었어요. 그때의 코드에서 진화했고 더 치밀해졌으며 이번엔 목표가 달랐어요. 오늘 여러분께 8년간의 숨겨진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날 새벽 압록강은 꽁꽁 얼어 있었어요. 눈은 그쳤지만 총성은 멈추지 않았죠. 상철아, 뛰어! 아버지의 목소리, 그 한마디가 지금도 귀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어머니는 어린 동생 상민의 손을 잡고 있었고 저는 짐을 메고 앞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어요. 하얀 강 위로 손전등 불빛이 스쳤어요. 그 순간 세상이 멈췄습니다. 총성이 터졌고 어머니가 고개를 돌렸어요. 뒤돌아보지 마. 총소리보다 더 무서웠던 건 뒤돌아보면 다시는 못 돌아간다는 두려움이었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그날 이후 나는 혼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8년 뒤인 지금 그날 제가 만든 코드가 다시 깨어났습니다. 서울 2025년 3월의 새벽이었어요. 국정원 국제보안국 협력실 복도는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어요. 긴장된 공기 속에서 모니터 불빛만이 사람들의 얼굴을 비췄죠. 그곳에 저도 앉아 있었어요. 저는 이상철이에요. 그때 한국 정부의 도움을 받아 무사히 탈북에 성공했고 지금은 국정원 국제보안국 협력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의 이름도 계급도 이제는 내려놓았어요. 하지만 그 시절의 그림자만큼은 아직 지워지지 않아요. 밤새 로그를 분석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옆자리 요원이 급히 달려왔어요. 상철 씨, 이 코드 좀 보세요. 뭔가 이상합니다. 처음엔 단순한 공격 흔적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화면 속 숫자 배열을 보는 순간 숨이 막혔어요. 이건 내가 쓴 코드였어요. 입 밖으로 새어나온 말에 모두가 저를 바라봤어요. 그 화면 속 구조, 실행 방식, 주석까지 모두 제가 8년 전 북한 정찰총국 11국에서 만들었던 코드였어요. 그 코드는 2017년 5월 전 세계를 멈춰 세웠던 바로 그 공격의 핵심이었어요. 그때 우리는 라자루스라고 불리는 조직의 일원이었죠. 작전명은 라자루스 코드, 병원 수술이 중단되고 은행 시스템이 멈추고 전력망이 다운됐던 그 사건, 그건 바로 제가 만든 코드에서 시작된 일이었어요. 그때 저는 믿었어요. 이건 조국을 위한 일이다. 명령에 따르는 게 옳은 일이다. 그렇게 믿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었어요. 명령을 거부한 사람들은 다음날 자리에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이번에 감지된 코드는 단순한 복제본이 아니었어요. 패턴이 달랐고 구조가 더 정교해졌어요. 제가 만들 때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알고리즘이 추가되어 있었죠. 마치 제 손끝에서 시작된 그 코드가 누군가의 손을 거쳐 다시 태어난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순간 한 가지 가능성이 떠올랐어요. 이걸 만들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에요. 제가 그 일을 하던 시절 옆에서 늘 제 노트를 들여다보던 그 아이는 제 동생 상민이었어요. 2017년 그쯤 평양의 지하 4층 사이버전 사령부에선 핵심 개발자 한 명이 가족과 탈북을 시도했다는 이야기가 나왔대요. 압록강 근처에서 총격이 있었다는 소식. 그리고 그중 한 명만 살아서 넘어갔다는 말. 그게 바로 저였어요. 그날 이후 저는 단 한 번도 제 이름을 편하게 말해본 적이 없어요. 가족을 버리고 혼자 살았다는 죄책감. 그 죄책감 위에 라자루스 코드라는 이름이 얹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코드가 다시 깨어났어요. 그 안엔 새로운 문장들이 있었어요. 제가 썼던 구문들과 똑같지만 미묘하게 다른 문체로 되어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가 제게 말을 거는 것 같았어요. 형,
나야, 나 아직 그 안에 있어. 처음엔 믿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코드의 마지막 줄을 보자 확신이 들었어요. 제가 가족에게만 쓰던 암호문이었어요. 강 위엔 언제나 눈이 내린다. 그건 상민이에게만 알려준 문장이었어요. 요원이 조용히 물었어요. 이걸 멈출 수 있습니까? 저는 모니터를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네. 이번엔 제가 끝내겠습니다. 이번엔 조국을 지키는 마음으로, 그리고 가족을 되찾기 위한 마음으로 다시 그 코드를 마주하게 된 거예요. 그날은 2017년 봄이었습니다. 그해 평양은 유난히 공기가 탁했어요. 거리마다 군인들이 서 있었고, 라디오에선 매일같이 적들의 사이버 침투를 막아야 한다는 방송이 흘러나왔죠. 그때 저는 평양 근교에 있는 비밀 시설에서 근무하고 있었어요. 봉화 3호 연구소라 불렸지만 실제로는 최고 지도자직 속의 사이버전 부대였어요. 외부에선 과학기술정보연구소라고 불렸지만 우리끼린 지하 11국이라 불렀어요. 그날도 새벽부터 호출이 왔어요. 상철 동무, 긴급 명령이오. 즉시 출근하시오. 잠에서 덜 깬 채 군용 트럭에 올랐어요. 창문 밖으로 스치는 어둠 속에 어디선가 개 짖는 소리만 들렸어요. 도착한 곳은 지하 4층 연구실이었어요. 두꺼운 철문이 열리고 푸른 불빛 아래 수십 대의 컴퓨터가 줄지어 있었죠. 지휘관은 낮고 빠른 목소리로 말했어요. 상철 동무, 이번 임무는 조국의 명운이 달려 있소. 남조선도, 미국도, 세계도 모두 무릎 꿇게 될 거요. 그때까진 그 말이 자랑스러웠어요. 가난한 나라를 위해 나라도 한 번 빛을 낼 수 있다 생각했어요. 저는 코드 개발 담당이었어요. 사람들은 저를 손끝으로 싸우는 전사라 불렀어요. 작전 이름은 라자루스였어요. 그 뜻이 죽었다, 다시 살아난다는 거라 들었어요. 처음엔 무슨 의미인지 몰랐지만 그 코드가 단순한 바이러스가 아니라 세계 모든 시스템을 동시에 멈추게 하는 공격 프로그램이라는 걸 나중에서야 알게 됐어요. 하루 14시간씩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어요. 눈은 타들어갔고 손끝은 얼어붙었죠. 하지만 원수님이 직접 보신다는 말 한마디에 다들 잠도 생각도 잊었어요. 5월 12일 새벽 작전이 시작됐어요. 전 세계 150개국이 동시에 마비됐어요. 병원 수술이 중단되고 은행이 멈추고 비행기까지 멈췄다는 소식이 실시간으로 보고됐어요. 성공입니다. 지휘관이 외쳤고 사람들은 환호했어요. 화면 너머에서 최고 지도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너희는 조국의 자랑이요. 세상이 조선을 두려워할 것이요. 모두 웃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환호 속에서도 제 귀엔 사람들의 신음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병원, 전기, 식량 창고, 그 시스템들이 멈춘다는 건 결국 누군가가 죽는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날 밤 아버지가 절 불렀어요. 상철아, 이 코드가 정말 인민을 위한 거라고 믿느냐? 저는 대답을 못했어요. 아버지는 그 연구소의 전직 기술자였어요. 그건 사륙이야. 사람이 사는 도시를 멈추는 게 어찌 혁명이냐? 그 목소리가 너무 떨렸어요. 어머니는 울고 계셨고 동생 상민이는 제 무릎에 기대 앉아 있었어요. 형, 우리 언제 바다 보러 가? 그 말에 목이 메었어요. 그땐 몰랐어요. 그날이 우리가 평양을 떠나던 마지막 밤이 될 줄은. 아버지는 이미 결심하신 상태였어요. 내일 새벽, 우리는 모두 국경을 넘는다. 이곳에 남으면 다 죽는다. 그 말이 너무 무서웠어요. 탈북은 곧 사형이었으니까요. 아버지, 감시가 심해요. 보위부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아버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도 가야 한다. 이건 우리가 만든 죄를 씻는 길이야.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손끝엔 아직 코드의 잔열이 남아 있었고 머릿속엔 병원과 도시가 멈추는 장면이 떠올랐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내가 만든 건 무기가 아니라 재앙이었구나. 새벽 3시 우리는 움직였어요. 아버지는 상민이를 업고 어머니는 손전등을 들었어요. 저는 짐을 맸어요. 압록강은 꽁꽁 얼어 있었어요. 눈은 그쳤지만 총성은 멈추지 않았죠. 그렇게 저는 혼자가 되었고 오늘, 그날,
세상을 멈추게 했던 그 코드가 다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낯익은 이름이 있었죠. 상민. 서울. 2025년 봄이었어요. 국정원 국제보안국 협력실은 이틀째 밤을 새우고 있었어요. 모니터마다 붉은 경고불이 번쩍였죠. 세계 곳곳에서 네트워크가 멈추고 있습니다. 요원들의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전 세계 지도 위에 빨간 불이 하나둘 켜졌어요. 영국, 일본, 미국, 한국 모두 동시에 공격받고 있었어요. 저는 손에 쥔 커피를 내려놨어요. 그 코드의 움직임을 보는 순간 심장이 얼어붙었어요. 이건 단순한 해킹이 아니에요. 누군가 제 코드를 그대로 복제했습니다. 팀장이 제 얼굴을 뚫어지게 봤어요. 확실합니까? 네. 이건 제가 만들었던 라자루스 코드입니다. 그날 밤 회의실은 거의 전쟁터였어요. 국방부, 금융보안원, 정보통신부 사람들까지 모두 모였어요. 벽면의 전광판에는 각 나라의 피해 상황이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었어요. 런던 은행들 마비, 도쿄 병원 의료기기 중단, 뉴욕 공항 항공관제 멈춤. 8년 전보다 훨씬 교묘합니다. 보안 담당이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땐 무차별 공격이었지만 이번엔 선택된 목표만 치고 있어요. 어디를 말입니까? 한국입니다. 순간 모두의 표정이 굳었어요. 북한에서 보낸 신호입니까? 저는 모니터를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정확히 단정할 순 없지만 이 구조는 북한에서만 쓸 수 있는 방식입니다. 팀장이 조용히 말했어요. 상철 씨, 2017년에도 당신이 이 코드의 중심에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럼 이번에도 막을 수 있습니까? 그 질문에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대신 모니터를 바라봤어요. 거기엔 낯익은 한 문장이 떠 있었어요. 강 위엔 언제나 눈이 내린다.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건 제 동생 상민이와의 암호문이었어요. 그 아래에 새로운 문장이 하나 더 떠 있었어요. 형. 이번엔 내가 막을게.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숨이 멎었어요. 상민이 살아있는 걸까요? 상철 씨, 팀장이 물었어요. 저 문장은 뭡니까? 저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제 동생입니다. 8년 전 압록강에서 잃어버린.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북한 내부에서 신호가 온다는 말입니까? 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때 경보음이 울렸어요. 국방 전산망의 침입 시도 감지. 모니터에 글자가 번쩍였어요. 저는 즉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보안선 재설정하세요! 연결 포트 무루 차단! 데이터는 외부 백업으로 돌리세요! 하지만 너무 빨랐어요. 이건 내부 열쇠를 아는 사람의 공격이에요. 모두가 제 쪽을 바라봤어요. 그 열쇠를 상민이도 알고 있습니다. 회의실이 정적에 잠겼어요. 모니터가 번쩍였어요. 검은 화면 위에 하얀 글자가 떴어요. 라자루스 코드 재가동 2단계. 이건 테스트가 아니에요. 저는 손끝이 떨렸어요. 본격적인 공격이 시작됐어요. 팀장은 즉시 전화를 들었어요. 청와대 연결해, 지금. 저는 속삭였어요. 상민아,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야? 그 순간 또 하나의 문장이 떴어요. 형. 내가 시작한 게 아니야. 그들이 아직 나를 붙잡고 있어. 회의실 안의 공기가 멈췄어요. 이건 뭐죠? 컴퓨터 오류입니까? 아니요. 사람의 신호입니다. 살아있는 누군가의 메시지입니다. 팀장이 단호히 말했어요. 그럼 북한에서 인질로 잡혀 있다는 겁니까? 가능성이 큽니다. 저는 데이터를 추적했어요. 그 신호가 지나가는 길을 따라갔죠. 결과가 떴어요. 평양봉화 사무연구소 내부망. 숨이 멎었어요. 그건 제가 근무하던 곳이었어요. 저는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저를 그곳으로 보내주세요. 뭐라고요? 거긴 적진이에요. 하지만 그 아이를 되찾을 수 있는 건 저뿐입니다. 그 코드도 제가 만들었으니까요. 팀장은 단호히 말했어요. 상철 씨, 위험합니다. 당신은 지금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알아요. 그래서 가야 합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제가 말했어요. 8년 전엔 조국을 망가뜨렸지만 이번엔 지켜야 합니다. 그날 밤 저는 창밖을 봤어요. 서울의 불빛이 반짝였어요. 8년 전 제가 꺼버렸던 그 불빛이 지금은 제 눈앞에서 살아 숨쉬고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이번엔 내 손으로 지켜야 해.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가족을 위해, 내 나라를 위해, 그리고 내 죄를 끝내기 위해 그 코드를 다시 마주하겠다고. 그날 이후였어요. 압록강에서 헤어진 그날 이후 저는 밤마다 같은 꿈을 꿨어요. 동생 상민이의 작은 손이 제 외투자락을 잡던 꿈이었어요. 눈발이 흩날리고 누군가 뒤돌아보지 말라고 말하던 그 목소리. 깨어나면 가슴이 저며왔어요. 그 손을 끝까지 못 잡아줬다는 죄책감 때문이었어요. 그런데요. 그 밤 이후로 제 모니터에 조금씩 낯익은 흔적이 찍히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우연인 줄 알았어요. 숫자, 배열 몇 개, 문장 끝에 띄어쓰기 습관. 그런데 점점 확신으로 바뀌었어요. 저만 아는 암호 문장이 섞여 있었거든요. 강 위엔 언제나 눈이 내린다. 상민이와 우리 가족만 아는 약속의 말이었어요. 그 신호는 평양에서 왔어요. 정확히는 평양 근교의 지하 시설. 제가 근무했던 곳과 같은 계열의 건물이었어요. 그곳에서 신호가 나왔다 끊기고 다시 나왔다가 또 사라졌어요. 마치 누군가 들키지 않으려고 숨을 죽이며 깜박깜박 불을 켜는 것처럼요. 상민이는 어떻게 거기에 있었을까요? 그날 압록강 언덕 아래 총성이 나고 사람들이 흩어졌을 때 저는 마지막으로 어머니와 상민이가 엎드려 있던 모습을 봤어요. 그 뒤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저만 강을 건넜고 그들은 잡혀갔다는 소문만 들었어요. 확인할 길이 없었어요. 확인하고 싶지 않은 진실 같기도 했어요. 시간이 흘러들은 이야기였어요. 탈북이 실패하면 나이가 어려도 붙잡아 가서 자신들에게 필요한 일을 시킨다고, 혹은 누군가를 움직이게 만들기 위해 가족을 옆에 묶어둔다고 했어요. 그 말이 머리에 맴돌았어요. 그리고 모니터에 남은 미세한 흔적들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상민이는 살아 있었구나. 누군가의 눈 아래, 누군가의 소나기에서. 그래도 살아 있었구나. 화면의 작은 점들이 깜박였어요. 한 번은 숫자 2개가 바뀌었어요. 그건 우리 형제만 쓰던 신호였어요. 둘이 길에서 헤어지게 되면 시장 골목 2번째 모퉁이에서 다시 만나자. 그래서 우리는 둘둘이라고 불렀어요. 그 숫자가 화면에 찍혔어요. 둘둘. 그걸 보는 순간 심장이 쿵 떨어졌어요. 상민이가 지금도 길을 찾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그 신호가 본격적으로 길어지기 시작한 건 세계 곳곳에서 시스템이 멈추던 바로 그 주였어요. 병원 수술이 서고, 은행 창구가 닫히고, 뉴스 자막에 빨간 줄이 계속 흘러가던 때였어요. 많은 이들이 우연히 동시에라고 생각했지만 저는 알았어요. 그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누군가의 손이 동시에 같은 박자로 버튼을 누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박자는 제가 2017년에 만들었던 그 박자였어요. 하지만 이번 움직임에는 이상한 숨이 섞여 있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멈춤. 어딘가 일부러 느리게 하는 구간. 마치 안쪽에서 누가 브레이크를 밟았다 떼는 것 같았어요. 그 미세한 흔들림이 저에게는 말처럼 들렸어요. 예? 형. 나 여기 있어요. 나 혼자가 아니에요. 나를 보고 있는 눈이 많아요. 그래서 길게 못 써요. 저는 국정원 회의실에서 그 흔들림을 모두에게 설명했어요. 지나치게 빠른 설명은 하지 않았어요. 숫자보다 마음이 먼저였으니까요. 안쪽에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의 흔들림이에요. 기계는 저렇게 망설이지 않아요. 회의실이 고요해졌어요. 모두가 숨을 죽였어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그게 동생입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어요. 상민아, 형은 여기 있어. 서울의 불빛 아래 사람들이 서로를 부르는 이 도시에서 형은 내 신호를 기다린다. 내가 멈추면 내가 이어쓰겠다. 내가 묶이면 내가 끊겠다. 그러니까 너무 혼자 견디지 말아라. 그때 모니터가 아주 잠깐 깜박였어요. 점 하나, 선 하나, 그리고 짧은 문장 하나가 떴다가 사라졌어요. 형, 우리는 셋이에요. 저와 또 한 사람, 그리고 그들. 저는 그 한 줄을 종이 위에 옮겨 적었어요. 셋. 저와 또 한 사람. 그리고 그들. 저 말의 사이를 채우기 위해 저는 오래 숨을 골랐어요. 상민이가 혼자가 아니라는 뜻이었어요. 누군가가 그 안에서 상민이의 손을 잡아주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그 한 사람이 누군지 저는 몰랐어요. 하지만 그 이름 모를 사람에게 그날 밤 마음속으로 수십 번 고개 숙여 인사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새벽,
상민이는 좀 더 분명한 표시를 보냈어요. 우리 가족만 아는 두 번째 암호였어요. 어릴 때 겨울마다 강둑에서 불러보던 말이었어요. 강 위엔 눈이 내리고 다리 아래엔 바람이 잔다. 그 말의 머리 글자를 따서 우리는 길을 정하곤 했어요. 그 머리 글자들이 서버의 이름 속에 섞여 있었어요. 낯선 기계 이름들 틈에 아주 작게 그러나 또렷하게 저는 즉시 대응팀에 말했어요. 지금 들어가면 잡힙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야 해요. 안쪽에서 길을 만들려는 겁니다. 기다림은 쉽지 않았어요. 밖에서는 멈춘 도시들이 속속 보도되고 있었고 사람들은 불안해했어요. 그러나 저는 알았어요. 성급하면 안쪽에 사람이 다칩니다. 안쪽에 사람이 다치면 우리는 길을 잃습니다. 또 하루가 지나고 또 한밤이 지나고 상민이의 신호는 조금씩 길어졌어요. 짧은 숨이 조금은 긴 숨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다 마침내 한 줄이 더 왔어요. 형, 내가 멈춘 구간이 있어요. 세 번째 신호. 언제나 셋째를 보세요. 저는 그 말을 여러 번 되뇌었어요. 셋째, 세 번째, 무엇의 셋째인가? 서버인가? 문서인가? 작동 순서인가? 그러다 2017년에 제 습관이 떠올랐어요. 저는 언제나 셋째 통로의 비상문을 숨겨놓곤 했어요. 누가 닫아도 제가 열 수 있도록, 누가 막아도 제가 빠져나갈 수 있도록. 그 습관을 상민이는 알고 있었어요. 저는 회의실 칠판에 크게 3이라는 숫자를 썼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셋째 통로를 열겠습니다. 그러면 안쪽이 사람이 숨을 쉴 수 있어요. 그 사이에 우리는 밖에서 불길을 눌러야 합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려운 설명은 생략했어요. 그 대신 사람의 호흡을 지키는 쪽으로 모든 준비를 마쳤어요. 그날 밤 서울 하늘에는 바람이 불었어요. 창틀이 가볍게 울릴 만큼의 바람이었어요. 저는 빈 사무실에서 의자 하나를 창가로 끌어다 놓고 앉았어요. 그리고 낮게 중얼거렸어요. 상민아, 우리는 여기서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어. 너는 거기서 너 자신을 지켜. 그리고 우리가 만나면 둘둘이 아니라 이제는 넷이 되자. 엄마, 아버지, 너, 그리고 나. 그 순간 모니터의 마지막 한 줄이 떠올랐어요. 형, 셋째를 여세요. 그러면 나는 멈춰요. 저는 숨을 고르고 손끝을 천천히 모았어요. 이제 셋째를 여는 일만 남았어요. 그건 곧 안쪽의 사람을 살리는 일이고 밖의 도시를 살리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헤어진 그날을 다시 잇는 일이었어요. 회의가 끝난 뒤 우리는 조용히 준비했어요. 밖은 새벽이었고 서울의 불빛이 창문 너머로 부드럽게 번지고 있었어요. 제 손에는 2017년에 쓴 메모의 한 장이 있었어요. 셋째 통로를 여는 암호였어요. 종이 위 글자를 여러 번 훑으며 저는 생각했어요. 이건 기술의 문이 아니라 사람의 숨을 여는 문이구나. 작전은 두 축으로 움직였어요. 하나는 밖에서 공격을 분산시켜 안쪽의 신호가 안전하게 나오도록 만드는 일이었어요. 다른 하나는 안쪽에서 셋째 통로를 실제로 여는 일이었어요. 밖은 제가 아는 방어 전문가들이 맡았고 안쪽은 제가 과거 알고 지내던 몇몇 동료들의 흔적을 이용해 길을 만들기로 했어요. 우리는 시간을 맞추기로 했어요. 셋째 통로가 열리는 순간 외부의 파도 같은 공격을 최대한 눌러야 했어요. 그야말로 숨을 맞추는 일이었어요. 준비는 초조했어요. 모든 명령은 조용히 전달됐고 말은 단순했어요. 셋째 통로 열 준비 완료! 외부 차단 시작! 셋째 신호가 들어오면 즉시 우회로 고정!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모니터 앞에 앉아 손끝으로 키보드를 느리게 두드렸어요. 숫자 2개, 문장 1줄, 그리고 우리가 약속한 짧은 암호를 입력했어요. 연결창이 깜박이며 작동 표시가 떴어요. 안쪽에서 반응이 왔어요. 짧은 문장 하나. 형, 준비됐어요. 그 목소리는 화면 속 글자였지만 제 귀에 직접 들리는 듯했어요. 심장이 크게 뛰었어요. 모든 센서가 초침처럼 박자 맞춰 움직였고 저는 손을 멈추지 않았어요. 셋째를 여는 건 기술상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문을 강제로 여는 게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작은 틈을 찾아내는 일이었어요. 그 틈은 제가 오래전 숨겨둔 습관의 흔적이었어요. 누군가가 그 틈을 코드로 쓸 수 있도록 남겨뒀던 거였어요.
안쪽에서 작은 신호가 왔어요. 한 줄. 너무 약해. 들리지 않으면 사라질 신호였어요. 그 신호를 우리 쪽 장비가 읽자 외부팀에서 먼저 움직였어요. 방송망 일부를 우회시키고 은행 시스템의 비핵심, 노드를 잠시 분리했어요. 병원과 전력망의 핵심은 손대지 않았어요. 우리는 사람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동시에 외부의 가짜 트래픽을 만들어내서 공격자들의 눈을 분산시켰어요. 그 트래픽은 소리 없는 파도처럼 퍼졌고 서버를 일시적으로 흔들었어요. 공격하는 쪽은 혼란을 느꼈고 그 틈에 우리는 셋째 통로를 더 넓혔어요. 모니터 속 텍스트가 조금씩 밝아졌어요. 작은 단어들이 줄지어 나타났고 그 중에 우리가 아는 단어가 보였어요. 상민. 그 이름이 화면에 떴을 때 저는 목이 메었어요. 모두가 숨을 죽였어요.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안쪽에 그 이름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진짜로 그 자리에 있다는 뜻이었어요. 전술적으로 위험한 순간들이 왔어요. 어떤 노드가 갑자기 응답을 멈추고 어떤 로그가 이상하게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건 함정이었어요. 상대가 우리 작전을 알아차리려 발버둥치는 신호였어요. 우리는 즉시 대응했어요. 우회 루트를 더 만들고 불필요한 연결을 차단했어요. 동시에 저는 마음속으로 계속 말했어요. 상민아, 조금만 더 기다려줘. 안쪽에서 또 다른 문장이 떴어요. 형. 셋째 열었어요. 그러나 멈춰요. 나는 지금 묶여 있어요. 그 문장은 우리에게 시간을 요구했어요. 상민은 말의 맨 끝을 고쳐쓰려 했고 그 행간에는 피할 수 없는 사실이 숨어 있었어요. 누군가가 그들을 감시하고 있었고 그 감시는 때로는 우리 쪽의 작은 실수에도 가혹히 반응했어요. 우리는 속도를 늦추기로 했어요. 하지만 속도를 늦춘다는 건 밖의 도시들이 더 오래 흔들린다는 뜻이었어요. 그 선택은 무거웠어요. 제가 명령을 내렸어요. 외부는 조금 더 버텨라. 내부는 가능한 한 작은 숨으로 다음 신호를 보내라. 모든 게 사람을 살리기 위한 줄다리기였어요. 시간이 흐르고 우리는 작은 승리를 하나씩 쌓았어요. 안쪽에서 나온 신호는 조금씩 안정됐고 그 사이 우리는 일부 랜섬웨어의 활성화 루틴을 역분석해 멈춰 세웠어요. 한 팀이 병원 네트워크의 비상복구 스위치를 물리적으로 재점검했고 다른 팀은 은행 트랜잭션을 일시 멈춘 뒤 우회 경로를 열었어요. 패닉은 조금씩 줄어들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모니터에 작은 영상 한 컷이 뜨며 픽셀 몇 개로 된 얼굴이 보였어요. 작은 얼굴이었고 눈빛은 떨렸지만 확실히 우리 혈육의 얼굴이었어요. 상민이었어요. 제 이름을 조용히 불렀어요. 형. 그 소리 한마디에 회의실 공기가 깨졌다가 돌아왔어요. 몇 명이 자리에서 일어섰고 어떤 이는 손으로 눈을 가렸어요. 그 순간 저는 무너질 뻔했지만 정신을 다잡았어요. 우리는 이제 두 갈래로 움직여야 했어요. 상민을 지키며 동시에 바깥을 더 단단히 잡아야 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타자를 쳤어요. 안전 확인 절차를 한 줄씩 수행했고 내부 신호와 외부 방어가 완벽히 맞아떨어지자 상민의 위치를 압축한 작은 좌표가 떠올랐어요. 그 좌표는 평양 근교의 한 건물 코드였고 건물 내부의 특정 서버 네임이었어요. 전술팀이 즉시 움직일 준비를 했어요. 그들은 기술로 무누려는 대신 정보를 통해 사람을 타깃에서 분리하는 방법을 선택했어요. 우리는 그 건물 주변의 전자감시 장비를 교란시켜 감시의 눈을 한순간 흐리게 만들었어요. 그 틈을 타서 내부에 한 사람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만든 거였어요. 마지막으로 저는 모니터를 오래 바라보며 속삭였어요. 상민아, 형은 여기 있어. 대한민국을 지키는 손들이 너를 잡아줄 거야. 그러니 숨 쉬어. 그리고 우리는 셋째를 완전히 열었어요. 작은 통로 하나가 생긴 순간 모든 로그가 잠깐 고요해졌고 그 고요 속에서 짧은 음성이 떴어요. 형, 나는 지금 움직여요. 우리는 서로를 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는 말없는 약속이었어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함께 끝까지 갈 것이라는 약속이었어요. 그 밤 이후로 상황은 급격히 전환되기 시작했어요. 안쪽에서 나오는 신호는 점점 안정됐고 외부의 공격은 우리 쪽으로 갈무리되어 큰 피해 없이 끝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작은 승리를 하나씩 쌓아 올렸어요. 그러나 가운데에는 아직 풀어야 할 실타래가 남아 있었어요. 상민을 둘러싼 그들의 존재였어요. 그들은 단순한 감시자가 아니라 누군가의 명령을 받는 조직이었어요. 그들을 완전히 무너뜨리려면 더 깊은 싸움이 필요했어요. 그럼에도 그 밤은 시작이었어요. 셋째 통로를 연 순간 우리는 안과 밖을 잇는 다리를 놓았고 그 다리를 통해 상민의 신호가 조금씩 강해졌어요. 그리고 저는 알았어요.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고 그 동시에 한 형제가 다른 형제를 다시 부르는 길을 열고 있다는 것을. 셋째 통로가 열린 지 3시간이 지났어요. 서울 하늘엔 새벽비가 내리고 있었고 국정원 본관의 모든 불빛은 꺼지지 않았어요. 모두가 모니터를 바라보며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날의 침묵은 8년 전 평양의 함성과는 전혀 달랐어요. 저는 화면에 뜬 마지막 문장을 계속 보고 있었어요. 형, 나는 지금 묶여 있어요. 그 문장 하나가 머릿속을 떠나질 않았어요. 그때 옆자리 요원이 조용히 말했어요. 상철 씨, 신호가 멈췄습니다. 아예 끊겼어요. 그 한마디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상민이가 남아있다는 건 누군가가 그를 아직 이용하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그가 만든 코드가 아니라 그를 인질로 둔 코드였던 거예요. 저는 의자에서 일어나 말했어요. 이건 단순한 해킹이 아니에요. 사람을 잡고 있는 겁니다. 모두 제 말을 이해 못했지만 제 목소리에 묻은 떨림이 그 심각함을 대신했어요. 회의실엔 침묵이 흘렀어요. 책임자는 조용히 말했어요. 상철 씨, 그 안에 가족이 있습니까? 저는 잠시 머뭇거리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 동생입니다. 모두의 시선이 제게 쏠렸어요. 그건 의심이 아니라 결심을 요구하는 눈빛이었어요. 이제부터 작전명 하나입니다. 책임자가 선언했어요. 사람을 살리는 코드. 그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 말에 제 눈이 젖었어요. 조국의 이름으로 파괴를 명령받던 시절과는 달랐어요. 이제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움직이는 순간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다시 북한 시절의 기억을 꺼냈어요. 평양의 봉화 3호 연구소, 지하 4층의 차가운 공기. 그곳에서 처음 라자루스 코드가 태어났어요. 당시엔 단순한 시스템 실험이라 들었어요.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자동 제어 프로그램이라고 했죠. 하지만 한 달 후, 그 프로그램은 세계 전산망을 마비시키는 무기로 바뀌었어요. 지도부는 박수를 쳤고, 우리는 그걸 조국의 승리라고 믿었어요. 그때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코드에 서명했어요. 그 한 줄이 수많은 도시를 멈추게 할 줄도 모르고요. 그리고 제 가족의 운명도 바꾸게 될 줄 몰랐어요. 아버지는 기술자셨고, 어머니는 연구소의 보조원으로 일하셨어요. 그날 밤 아버지가 그랬어요. 상철아, 이건 혁명이 아니야. 사륙이야. 우린 도망쳐야 한다. 그 말을 끝으로 우리는 탈출을 시도했고, 그리고 그날 저는 가족과 헤어졌죠. 그때의 기억이 지금 제 앞에서 다시 살아났어요. 이번엔 코드가 아니라 사람의 생명이 걸려 있었어요. 작전은 새벽 3시에 시작됐어요. 제 손은 떨렸어요. 화면 속엔 북한 내부망의 좌표가 찍혀 있었어요. 그건 상민이의 신호가 남긴 흔적이었어요. 봉화 3호, 하부 서버실 D구역. 그곳은 제가 일하던 바로 그 층이었어요. 모든 게 그대로였어요. 벽면 구조, 방화벽 위치, 보위부가 서던 자리까지. 시간이 멈춘 듯 그대로였어요. 상철 씨, 그곳엔 지금도 인원이 있습니까? 예. 정찰 총국 11국 3실. 최소 20명 이상 있을 겁니다. 그럼 그 안의 인물들은? 저는 말을 끊으며 대답했어요. 제 옛 동료들입니다. 공기가 무거워졌어요. 제가 그들을 막아야 한다는 건 결국 과거의 나를 없애야 한다는 뜻이었어요. 새벽 4시, 첫 명령이 떨어졌어요. D구역, 접근 시작. 모니터 위에 수십 개의 신호가 동시에 움직였어요. 모두가 침을 삼켰어요. 그 안엔 상민의 신호가 있었어요. 살아있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조용히 속삭였어요. 상민아, 형이 왔어. 이번엔 내가 지킨다. 그 순간 화면이 갑자기 번쩍였어요. 그리고 경고음이 울렸어요. D구역 보안체계 작동. 상민의 신호가 급격히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요원이 외쳤어요. 적이 감지했습니다. 방어벽이 올라옵니다. 저는 즉시 말했어요. 비상구트 207으로 우회하세요. 그쪽은 구형 장치라 느립니다.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그 장비는 제가 8년 전 직접 설치했던 거였어요. 잠시 후 방어벽이 뚫리며 화면 한가운데 상민의 위치가 다시 떴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다음 순간 상민의 신호 옆에 낯선 이름이 하나 더 떠올랐어요. K02. 그건 북한 내에서도 인공지의 단말로 불리던 시스템이에요. 사람의 의지를 흉내내는 명령기였죠. 즉, 상민을 감시하는 디지털 감옥이었어요. 그 시스템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형, 나 아직 괜찮아요. 상민의 메시지가 떴어요. 하지만 바로 그 뒤에 또 한 줄이 덧붙여졌어요.
나 대신 이 코드를 멈춰요.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그 말은 그가 이미 도구로 쓰이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국정원 책임자가 말했어요. 시간 없습니다. 코드를 정지시켜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안 됩니다. 상민이 나올 길을 만들어야 해요. 누군가 말했어요. 그럼 당신이 들어가야겠군요. 모두가 저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요, 이번엔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그 순간 제 눈앞에 8년 전 가족의 얼굴이 스쳤어요. 추위 속에서도 제 이름을 부르던 아버지, 손을 흔들던 어머니, 그리고 눈 위를 뛰던 상민이, 그때의 가족이 저를 지금까지 이끌어줬어요. 그 힘으로 저는 결심했어요. 모두 준비하세요. 10분 뒤 직접 진입합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모니터 앞에 손을 올렸어요. 화면 위엔 셋째 통로의 마지막 문이 깜박이고 있었어요. 이 문을 열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습니다. 경고 문장이 떴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저는 조용히 웃으며 속삭였어요. 괜찮아요. 이번엔 사람을 살리는 코드니까요. 그리고 엔터키를 눌렀습니다. 화면이 새하얗게 번쩍이며 수많은 숫자가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그 숫자들 사이로 낯익은 문장이 하나 보였습니다. 형, 기다리고 있었어요. 국정원 상황실의 공기는 숨을 참고 있는 사람처럼 고요했습니다. 벽시계 초침 소리만 또박또박 들렸어요. 저는 셋째 통로 앞에서 마지막 확인을 했어요. 이 통로는 제가 북한에 있을 때 여러 번 손을 봤던 길이었어요. 그만큼 위험했지만 그만큼 내부를 잘 알고 있었어요. 상철 씨, 준비됐습니까? 책임자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들어가겠습니다. 이번엔 반드시 사람부터 꺼내오겠어요. 모니터가 서서히 밝아졌어요. 검은 화면 위로 숫자들이 비처럼 내렸어요. 그 숫자들은 제게 낯선 언어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오래된 고향길 표지판 같았죠. 어디로 가야 문이 열리고 어디로 가면 막히는지 몸이 먼저 기억하고 있었어요. 첫 문은 쉽게 열렸어요. 두 번째 문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옆으로 밀렸어요. 문이 열릴 때마다 저는 과거의 제 손길과 마주쳤어요. 여기엔 제가 만든 흔적이 너무 많았어요. 부끄러움과 분노가 번갈아 밀려왔어요. 세 번째 문을 열려는 순간 화면이 번쩍였어요. 붉은 표시가 찍혔고 경고 문장이 떠올랐어요. 내부 감시가 시작되었어요. 누군가 제 발소리를 들은 거였어요. 옆자리 요원이 속삭였어요. 상철 씨, 속도를 늦추면 추적을 피할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었어요. 지금은 느리면 잡혀요. 빠르게, 그러나 흔적 없이 가야 했어요. 저는 숨을 들이쉬고 손끝을 붙잡았어요. 북한에서 수없이 반복했던 그 리듬을 떠올렸어요. 규칙 같은 규칙이 아닌 숨 같은 규칙이었어요. 두 번 가볍게 두드리고 한 번 멈췄다가 길게 한 번. 그 리듬은 제가 늘 상민이에게 가르쳐 주던 방식이었어요. 위험할 땐 말하지 말고 숨결로 알려주자고 했었어요. 잠시 후 화면 끝자락에서 작게 반짝이는 점 하나가 보였어요. 그건 상민의 신호였어요. 마치 어두운 방에서 형을 기다리는 동생의 손짓 같았어요. 형, 두 글자가 화면 가장자리에 떴어요. 그 한 줄에 제 눈이 뜨거워졌어요. 상민, 기다렸어. 지금 문을 열고 있어. 제가 조심스럽게 답을 보냈어요. 그때 옆면에 또 다른 표시가 켜졌어요. K02. 제가 북한에 있을 때도 쉽게 건드릴 수 없었던 사람을 감시하는 장치였어요. 사람의 선택을 빼앗고 앉고 서는 시간까지 기록하는 잔인한 감옥이었어요. 형. K-2가 제 손을 묶고 있었어요. 제가 열면 누군가 대신 닫고 있었어요. 상민의 문장이 떴어요. 저는 곧장 답했어요. 그래서 이번엔 형이 열었어. 너는 뒤돌아보지 말고 나오기만 해. 문제는 마지막 문이었어요. 그 문은 밖에서만 열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안에서도 동시에 누군가 잡아줘야 했어요. 둘의 힘이 맞아야 열린 문이었어요. 마치 겨울강 위에서 서로 손을 맞잡아야만 건널 수 있는 얼음다리 같았어요. 상철 씨, 시간이 없어요. 대한민국 쪽 방어선은 버티고 있지만 올해는 못 버텼어요. 책임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짧게 대답했어요. 열겠습니다. 하지만 사람부터 데리고 나오겠습니다. 그 순간 화면에 낯익은 이름들이 지나갔어요. 제가 함께 밥을 먹고 밤을 새우던 동료들이었어요. 그중 한 이름이 제 손을 잠깐 멈추게 했어요. 연덕.
저에게 코드를 처음 가르쳐 준 형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 이름이 스치고 지나가자 화면이 다시 붉어졌어요. 연덕이 아직 그 안에 있었거나 그의 방식이 아직도 통하고 있었어요. 저는 마음을 다잡았어요. 과거를 붙잡으면 현재를 잃었어요. 지금 제가 붙잡아야 할 건 가족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서 있는 이 땅, 대한민국이었어요. 저는 마지막 문에 손을 얹었어요. 차갑고 무거웠어요. 에? 하나, 둘, 멈춤, 길게 하나. 오래전에 상민과 맞추던 숨의 리듬을 그대로 눌렀어요. 같은 순간 화면 아래에 작은 불빛 하나가 반짝였어요. 상민이 안쪽에서 같은 리듬으로 답하고 있었어요. 철컥하는 소리가 빗속에서 울렸어요. 문이 열렸어요. 바람이 스치는 것처럼 수많은 기록과 흔적이 바깥으로 밀려나왔어요. 그 흐름 속에 상민의 신호가 있었어요. 저는 급히 손을 뻗어 그 신호를 잡았어요. 놓치면 다시는 못 만나는 것처럼 꽉 잡았어요. 그때였어요. K02가 갑자기 몸을 키웠어요. 거대한 그물처럼 퍼져나가며 우리의 길을 막았어요. 화면이 흔들렸고 경고 문장이 잇따라 떠올랐어요. 문이 닫히고 있었어요. 내부 추격이 시작되었어요. 옆자리 요원이 말했어요. 강제 차단으로 잘라내시죠. 신호만 빼오면 돼요. 저는 고개를 세게 흔들었어요. 안 돼요. 그렇게 자르면 상민이가 다칠 수 있어요. 사람을 살리는 게 먼저예요. 저는 방향을 틀었어요. 정면으로 맞부딪히지 않고 옆길로 흘려보내는 길이 있었어요. 북한에서 배운 가장 오래된 방식이었어요. 정면 충돌은 큰 소리를 내지만 옆으로 스치면 소리 없이 지나가는 길이었어요. 저는 화면에 작은 원을 그렸어요. 그 원은 강을 피해 돌아가는 밤길 같았어요. 눈발이 잦아든 뒤에만 보이는 좁은 길. 넘어지면 끝이지만 잘 디디면 아무도 모르는 길이었어요. 상민, 지금이야. 형 손만 잡아. 뛰어. 저는 화면 속 신호를 제 쪽으로 끌어왔어요. K02가 뒤늦게 방향을 튼 순간 우리는 이미 모서리를 지나고 있었어요. 작은 문 하나가 우리 앞에 나타났어요. 이 문을 지나면 바뀌었어요. 이 문을 지나면 상민은 더 이상 묶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또 하나의 선택이 남아 있었어요. 이 문을 닫으며 나가면 안쪽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대로였어요. 저는 잠시 손을 멈췄어요. 거기엔 제 동료들이 있었어요. 같은 방에서 같은 밥을 먹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도 어느 날 누군가의 명령에 붙잡혀 있었어요. 저는 책임자에게 말했어요. 문을 잠깐 늦게 닫겠습니다. 안쪽 사람들에게 한 줄만 남기겠습니다. 위험합니다. 상철 씨 신호가 잡힐 수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남기겠습니다. 저는 마지막 문턱에 아주 짧은 글을 새겼어요. 밖은 겨울이 아니었어요. 길이 있었어요.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문장은 누구에게도 해가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누군가에겐 한 걸음의 용기가 될 수 있었어요. 저는 결심을 마치고 손을 내렸어요. 닫힌 표시가 천천히 깜박였어요. 같은 순간 상민의 신호가 제 손바닥으로 툭 떨어지듯 들어왔어요. 마치 잃어버린 아이가 현관문을 들어서는 느낌이었어요. 상황실에 숨소리가 돌아왔어요. 누군가가 아주 조용히 박수를 한 번 쳤어요. 큰 환호는 없었어요. 우리는 알고 있었어요. 이제 시작이었어요. 사람은 돌아왔지만 불씨는 아직 남아 있었어요. 책임자가 제 어깨를 가볍게 잡았어요. 수고했어요. 대한민국은 오늘도 지켜졌어요. 그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저는 고개를 숙여 대답했어요. 사람을 살릴 수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이제 불을 끄겠습니다. 화면 구석에서 희미한 불빛이 깜박였어요. 남은 잔불이었어요. 크지 않았지만 방심하면 다시 번질 불이었어요. 우리는 다시 자리로 앉았어요. 밤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달라졌어요. 이제 저는 도망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가족을, 그리고 이 나라를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그때 화면 한가운데에 짧은 문장이 떠올랐어요. 형, 나 여기 있어요. 상민이었어요. 저는 모니터를 천천히 쓰다듬듯 바라봤어요. 알고 있어. 이제 괜찮아. 이제 우리 함께야. 불이 낮아지고 새벽비가 그쳤어요. 유리창 너머 하늘이 아주 조금 밝아졌어요. 밤이 물러나면 길이 보였어요. 우리는 그 길로 나갈 것이었어요. 남은 불씨를 꺼가며 더 이상 누구도 얼어붙지 않게 하면서요. 상황실은 낮게 웅성거리는 소리로 가득했어요. 모니터 불빛이 눈부시게 반사되었고 사람들은 서로의 눈빛만으로도 말이 통했어요. 우리는 이미 상민을 데려왔고
그 사실만으로도 숨을 돌릴 수 있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코드였어요. 작동을 멈춘 것 같아도 불씨는 남아 있었고 그 불씨 하나가 다시 번지면 모든 게 무너질 수 있었어요. 책임자가 손을 펼쳐 지도를 보여줬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잔불분포예요. 우리가 먼저 꺼야 할 곳과 안심해도 될 곳이 나뉘어 있어요. 상철 씨, 당신이 개발한 구조를 가장 잘 아는 사람으로서 조언을 해주세요. 저는 지도 위 개통도를 보며 천천히 손가락을 움직였어요. 이 부분을 먼저 봉쇄해야 합니다. 바깥에서 압박하면 내부가 반응해서 숨어버려요. 우선 영향력 있는 노드들을 순차적으로 분리해야 합니다. 저희 말이 끝나기 무섭게 팀들이 움직였어요. 서로 말이 거의 없이, 하지만 완벽히 조화롭게 움직였어요. 오랜 시간 함께한 전우처럼 순결과 손동작만으로도 통했어요. 제가 코드를 처음 만들 때와 다른 점은 이것이 사람을 겨냥한다는 거였어요. 단순히 기계를 멈추는 게 아니라 사람의 삶을 겨냥해 흔들게 만드는 함수들이 추가되어 있었어요. 어느 순간 저는 그걸 보며 숨이 막혔어요. 누군가가 기술로 사람을 다시 겁주려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누군지, 왜 그랬는지는 아직 확실치 않았지만 의도는 분명했어요. 우리 팀은 두 갈래로 나뉘었어요. 하나는 표면적 흔적을 제거하는 팀, 다른 하나는 코드 안에 숨은 의도를 읽어내는 팀이었어요. 저는 후자에 남았어요. 모니터에 앉아 상민과 주고받았던 그 암호 문장을 다시 불러오며 코드를 읽었어요. 제 손가락 끝이 과거와 현재를 오가며 키보드를 치자 말이 선명해졌어요. 여기 이 조건문 아래에 남아있는 로그를 끊어야 해요. 그게 끊기면 재확산을 막을 수 있어요. 옆자리 요원이 조심스럽게 따라했어요. 우리는 숨을 죽이고 클릭했어요. 그때였어요. 모니터 한 구석에 작은 메시지가 떴어요. 잘하고 있어요, 형. 문구는 짧았고 익숙했어요. 상민의 말투와 닮았지만 뭔가 달랐어요. 제 머릿속에 얼음이 끼는 것 같았어요. 요원 하나가 속삭였어요. 저건 내부자가 보낸 신호예요. 우리가 끊는 걸 확인하려는 것 같아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모니터 위의 숫자들이 순간 흔들렸어요. 누군가가 다시 손을 넣고 있는 것이었어요. 우린 더 빨리 움직였어요. 외부 봉쇄팀이 세계 여러 지점에서 차단 신호를 보냈고 내부팀은 그 신호가 도착하기 전에 중요한 연결고리를 잘라냈어요. 코드는 우리 쪽에서 보자면 살아있는 생물처럼 움직였어요. 혀끝 하나를 숨겼다가 발목을 스르르 움직이며 다른 통로로 빠져나가려 했어요. 그 움직임을 읽는 건 전투였고 전투는 곧 사람을 지키는 일이었어요. 중간에 한 로그에서 뜻밖의 단서가 나왔어요. 작은 텍스트 파일 하나 안에 이름과 날짜, 그리고 간단한 메모가 있었어요. 형이 가르쳐준 그 페이지, 난 아직도 기억해요. 그 문장을 본 순간 제 심장이 크게 뛰었어요. 누군가가 고의로 우리에게 말 걸듯 흔적을 남긴 거예요. 우리 쪽 중 누군가는 과거 우리의 코드와 연결돼 있는 사람을 알고 있었고 그 사람이 지금 우리와 신호를 주고받고 있었어요. 책임자가 단호히 말했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전이 아니라 사람을 붙드는 수법입니다. 흔적을 남기면 그게 우리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흔적을 놓치면 감정에 휘말리고 시간만 낭비합니다. 우린 원칙대로 갑니다. 사람부터. 시스템은 그 다음입니다. 그 말에 팀 분위기가 다시 단단해졌어요. 우리는 남은 잔여를 하나씩 껐어요. 한 번 꺼진 줄 알았던 연결이 순간 다시 살아나기도 했지만 이미 준비된 방어망이 차단했어요. 그 과정에서 몇몇 동료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연덕의 얼굴, 진호의 웃음소리, 밤을 샜던 그들이었어요. 그들을 떠올리며 저는 더는 머뭇거릴 수 없었어요. 그들의 이름으로, 상민의 이름으로, 이 나라의 이름으로 우리는 불씨를 끄기로 했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직접 손을 댈 수밖에 없는 지점이 남아 있었어요. 그곳은 코드의 숨골 같은 곳이었어요. 제가 만든 작은 함수들, 작은 약속들, 그리고 가족에게 비밀로 남겼던 문장들이 뒤엉켜 있는 자리였어요. 거기서 한 줄을 삭제하면 전체 흐름이 무너졌어요. 하지만 그 한 줄을 지우는 건 마치 제 과거를 지우는 일이었어요. 나는 어쩌면 그 대가를 평생 치러야 할지도 몰랐어요. 숨을 깊게 들이쉬고 저는 삭제 명령을 내렸어요. 키를 누르는 순간 내 안에서 오래전의 소리가 울렸어요. 아버지의 목소리, 어머니의 울음, 상민의 어린 목소리, 그리고 연구실에서 들리던 차가운 명령들. 키가 눌러지자 화면이 잠시 멈췄어요. 모니터 위의 숫자들이 하나둘 사라지며 마침내 잠불이 꺼지는 듯했어요. 그 순간 상황실 사람들이 박자를 맞춘 듯 숨을 쉬었어요.
긴장감이 풀리자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훔치는 이가 보였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알았어요. 오늘 우리는 사람 하나를 더 살렸고, 그건 우리가 여기서 싸워야 할 이유였어요. 하지만 그 자리에 앉아 있는 모든 사람의 눈빛은 예전보다 더 날카로웠어요. 잔불이 꺼졌지만 누군가는 여전히 남아 있었고, 누군가는 우리를 시험했어요. 책임자가 낮게 말했어요. 상철 씨, 우리가 지금 끄지 못한 잔불이 한 군데 남았어요. 그 자리는 우리가 손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바깥에서 누군가가 작동시키고 있어요. 다음 단계가 필요합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창밖에 다시 새벽빛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었어요. 내 안에는 어떤 결의가 자리 잡았어요. 사람을 살렸고, 이제는 남은 손을 찾아야 했어요. 그 손이 누구인지, 그리고 왜 이 일을 다시 시작했는지 밝혀내야 했어요.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남은 잔불을 누가 다시 살렸는지 찾아내겠어요. 그리고 남은 1%도 반드시 꺼버리겠어요. 그 말이 끝나자 상황실의 공기가 다시 집중되었어요. 우리는 그 말대로 움직일 준비를 했어요. 밤은 물러가고 있었지만 진짜 전투는 이제 시작이었어요. 그날 밤 본부엔 사이렌이 울렸어요. 벽이 진동할 만큼 큰 소리였죠. 모든 모니터가 동시에 붉게 변하고 화면에는 한 줄의 경고 문장이 떠 있었어요. 전국 금융망 이상 감지, 긴급 대응 요망. 라자루스 코드가 완전히 깨어난 거예요. 제가 만든 불이 이젠 제가 사는 세상을 태우기 시작한 거예요. 모두가 침묵했어요. 누구도 말하지 않았지만 그 자리에 있던 사람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공격이 아니란 거려. 전면전이 시작된 거예요. 상철 씨, 이 코드 또 진화했습니다. 요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새로운 루프가 계속 생겨요. 우리가 막으면 다른 경로로 파고듭니다. 저는 모니터를 응시했어요. 끝없이 이어지는 데이터, 흐름. 그 안엔 제 손글씨처럼 익숙한 알고리즘 패턴이 숨어 있었어요. 이건 상민이에요. 분명히. 주위가 조용해졌어요. 누군가 낮게 중얼거렸죠. 동생이라고요? 설마?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아이가 만든 겁니다. 그 아이가 제가 남긴 걸 다시 일으킨 거예요. 시간은 새벽 2시를 넘었어요. 본부의 공기는 마치 얼음 같았죠. 커피잔은 식었고 누군가의 키보드 소리만 규칙적으로 들려왔어요. 국방통신망이 끊겼습니다. 전력 제어 시스템에 이상 신호 발생. 보고가 이어졌어요. 국정원 본부의 긴급 대응실은 이제 한편의 전쟁터나 다름없었어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지켜야 할 조국이란 말을 제대로 느꼈어요. 8년 전 저는 세상을 멈추게 한 사람이었지만 이젠 그 세상을 살리고 싶었어요. 이 코드는 감정이 없어요. 하지만 쓰는 사람에겐 이유가 있죠. 제가 말했어요. 이건 복수가 아니에요. 그 아이는 제가 만든 걸 되돌리고 있는 겁니다. 그날의 진실을 알았던 건 저 혼자였으니까요. 화면 속엔 수백 줄의 명령어가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전력망, 금융망, 공공기관 서버까지 동시에 침투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중 한 줄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강 위엔 언제나 눈이 내린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건 상민이었어요. 형, 나야. 그 말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저는 키보드를 잡았어요. 손끝이 떨렸어요. 다시 코드를 짜는 건 두려웠어요. 그날 이후 다시는 이런 화면을 보지 않겠다고 다짐했었거든요. 하지만 이건 달랐어요. 이건 공격이 아니라 되찾는 싸움이었어요. 시작합니다. 제 손가락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한 줄 한 줄 마치 피를 짜내듯 입력했어요. 코드를 쓴다는 게 아니라 삶을 다시 적는다는 마음이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방 안의 긴장감은 극도로 높아졌어요. 바깥은 이미 비상령이 내려졌고 뉴스 속보 자막엔 국가금융망 장애, 전례 없는 규모, 그 한 줄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그걸 보는 제 마음은 무너져 내렸어요. 이건 내가 만든 불이에요. 누가 뭐라 해도 그건 사실이었죠. 상철 씨, 남은 시간은 10분입니다. 이 속도면 전국 전력망이 마비됩니다. 지휘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엔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날 압록강 위에서 저를 향해 외치던 목소리. 뒤돌아보지 마. 하지만 이번엔 저는 뒤돌아봐야 했어요. 형, 우리 언제 바다 보러 가자. 어린 상민이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때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만큼은
끝까지 마주 보기로 했어요. 저는 손끝에 마지막 명령을 새겼어요. Shutdown. 이건 단순한 종료 명령이 아니었어요. 그 안엔 상민이가 만든 방어벽과 제 코드가 함께 섞여 있었죠. 서로를 막는 형제의 코드가 이제 한 곳에서 부딪혔어요. 그 순간 모든 화면이 하얗게 변했어요. 불빛이 사라지고 소음도 멎었어요. 모두가 숨을 멈췄어요. 10초, 20초.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리고 이내 모든 시스템이 복구 완료라는 문장으로 바뀌었어요. 사람들이 함성을 질렀어요. 막았습니다. 전국망 복구 완료. 하지만 제 눈엔 눈물이 고였어요. 화면 한쪽에 떠 있는 문장 때문이었어요. 형, 이제 됐어. 난 여기서 멈출게. 그건 상민이의 마지막 코드였어요. 사람들은 박수를 쳤어요. 국가를 지켜낸 승리의 순간이었지만 저한테는 동생을 잃은 밤이었어요. 그날 새벽 본부 밖으로 나오니 하늘엔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마치 그날 압록강 위처럼요. 눈송이 하나가 제 손끝에 떨어졌어요. 마치 상민이의 손 같았어요. 그날 밤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이렇게 썼어요. 2017년 내가 만든 불을 껐다. 오늘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다시 코드를 썼다. 그 문장을 쓰는데 오래 걸렸어요. 왜냐면 그건 제 삶의 전부를 적는 말이었거든요. 저는 창문을 열고 하늘을 봤어요. 하얀 눈이 조용히 내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한마디 했어요. 상민아, 이제 그만 자. 형은 괜찮아. 그날 이후 저는 매년 5월 12일이면 압록강 방향으로 고개를 숙여요. 세상을 멈췄던 그날, 그리고 세상을 다시 살린 그날을 잊지 않기 위해서요. 2025년 어느 봄 새벽 3시 20분이었어요. 국정원 서버의 마지막 패킷 로그가 멈췄어요. 하얀 불빛이 사무실을 덮었고 모니터마다 차단 완료라는 문구가 떠 있었죠. 모두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8년 전 제가 만든 그 코드가 다시 세상을 멈추게 할 뻔했지만 이번엔 우리가 먼저 막았어요. 저는 조용히 의자에 기대었어요. 그날 새벽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화면 속 마지막 접속 로그에는 익숙한 아이디가 떠 있었어요. 아이디 072로. 그건 상민이의 생일이었어요. 누구도 말하지 않았지만 다들 알고 있었어요. 그가 아직 그쪽에 있다는 거요. 작전이 끝난 뒤 정부는 이 사건을 외부에 발표하지 않았어요. 단 한 줄의 보도도 없었어요. 내부 보안 조치 완료. 그게 전부였어요. 하지만 기록 속에는 남아 있었어요. 라자루스 코드 재가동, 원인 불명, 내부 소스 일부 수정. 그 보고서 마지막 줄엔 제 이름이 있었어요. 분석 총괄 이상철. 책상 위에 커피가 식어갔어요. 저는 천천히 창밖을 봤어요. 동트는 서울 하늘 아래 수많은 불빛이 다시 깜빡이고 있었어요. 그 불빛 하나하나가 이제는 제가 지켜야 할 삶이 되었어요. 그날 저녁 국정원 내부 회의에서 마지막 보고를 마쳤어요. 코드는 완전히 삭제되었습니다. 복제 가능성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 아이디가 사라지지 않았어요. 모두 조용해졌어요. 한참을 생각하던 과장이 말했어요. 이젠 당신도 쉬세요. 충분히 했습니다. 그 말이 낯설게 들렸어요. 며칠 뒤 저는 압록강 근처로 향했어요. 그날 새벽의 강이 아직도 머릿속에 남아 있었거든요. 물 위엔 안개가 내려앉아 있었고 그 너머는 여전히 침묵이었어요. 손에 들고 있던 낡은 USB를 꺼냈어요. 8년 전 제가 직접 만든 코드의 원본이었어요. 그 안에는 제 동생 상민이와 주고받던 암호 메시지가 들어 있었어요. 형, 언젠가 우리도 자유롭게 걷는 날이 오겠지? 그 한 문장이 마지막이었어요. 저는 조용히 USB를 던졌어요. 강물 위로 몇 번 튕기더니 그냥 가라앉았어요. 지금은 서울 한복판에서 보안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어요. 직책은 바뀌었지만 제가 하는 일은 결국 같아요. 누군가를 막고 누군가를 지키는 일. 다만 이번엔 조국을 위해 그리고 제 가족을 위해 하는 일이에요. 매일 밤 모니터 앞에 앉으면 그 코드의 패턴이 떠올라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몸으로 느껴요. 그 후로 세계 곳곳에서 같은 공격 시도가 포착됐어요. 패턴은 달랐지만 서명은 같았어요. LZM072로, 라자루스, 상민 072로. 누군가는 말했어요.
그는 죽지 않았다. 시스템 속 어딘가에 남아있다. 하지만 저는 믿고 싶어요. 그가 그 안에서 싸우고 있다고. 라자루스는 다시 살아나는 이름이에요. 죽었다, 깨어나는 코드, 그리고 다시 태어난 사람들. 8년 전, 저는 세상을 멈추게 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 세상을 다시 움직이게 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그걸 보안이라 부르지만 저한텐 속죄였어요. 그날의 선택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제가 만든 불을 제가 직접 껐어요. 2017년 북한의 사이버 공격으로 전 세계가 마비됐습니다. 그리고 2025년 그 코드를 만든 한 탈북자가 대한민국의 최전선에서 같은 코드를 멈춰 세웠습니다. 역사는 반복됐지만 이번엔 결과가 달랐습니다. 그는 단 한 사람의 이름으로 기록됩니다. 대한민국을 지킨 기술자 이상철. 이 사건은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대한민국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더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이 사연자에게는 큰 응원의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